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제 이름은 강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 군사연구소에서 일했었습니다. 제 인생이 딸 지우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평범한 날로 보이던 어느 날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선한 가을 아침, 해가 막 지평선 너머로 고개를 내밀 때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신문을 가지러 밖에 나갔을 때 공기는 신선하고 서늘한 냄새가 났고 저는 아직 좀 잠이 덜 깬 상태였죠.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처음 눈치챘습니다. 지우가 방에 없었던 거예요.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아예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우는 특히 단풍잎이 그 아름다운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 때 야외 활동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평소의 아침 일과대로 했습니다. 진한 커피를 내리고 계란 몇 개를 부치고 일하러 가기 전에 신문을 펼쳐 최신 헤드라인을 읽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고 제 속에서는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작별 인사도 없이 학교에 가는 건 지우답지 않았어요. 저는 지우의 이름을 불렀지만 제 목소리는 조용한 집안에서 메아리칠 뿐이었죠. 뒷마당을 확인해 보았는데 큰 참나무 아래 그녀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한 저는 침실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아내 선희에게 급히 달려갔습니다. 여보, 지우 너희랑 있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선희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고 얼굴에는 혼란과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요. 어젯밤 저녁 식사 때 이후로는 못 봤는데요. 혹시 일찍 학교에 갔나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지우는 늘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책임감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고 애쓰며 재빨리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지우는 첫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선희와 저는 이제 걱정으로 겨를이 없었죠. 우리의 소중한 딸, 외동딸이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사고가 났나? 길을 잃었나? 아니면 납치라도 당한 걸까? 우리가 사는 곳이 북한의 수도 평양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해요. 여긴 다른 곳과는 달라요. 여기선 규칙을 따라야 해요. 줄을 서야 하죠. 혼란을 일으키거나 관심을 끄는 건 엄격한 처벌을 감수하지 않는 한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우가 혼자서 도망쳤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에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누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 할지도 짐작할 수 없었어요. 선희와 저는 그 첫날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마다 전화를 걸고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지우가 보통 가는 모든 곳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하지만 시간이 끌릴수록 지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끔찍한 현실이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사라진 거예요. 마치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밤이 되자 우리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두 녹초가 되었어요. 선희는 내 옆에서 뒤척이며 잠들었고 가끔은 잠꼬대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저는 그날 밤 대부분을 뜬 눈으로 보냈고 제 마음과 심장은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죠? 지우는 착한 아이였어요. 똑똑하고 순종적이고 친절했죠. 좋은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가족, 편안한 집, 앞으로 유망한 미래까지 있었는데 떠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면서도 뒤통수에서 속삭이는 귀띔을 무시할 순 없었어요.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모든 걸 걸고 나라를 탈출한다는 소문 말이에요. 탈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말이죠.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고난의 시기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설마 그럴 리가? 우리 지우가. 아니야. 그런 생각은 밀어냈어요. 내 딸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 후 며칠은 고통과 절망의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선희와 저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죠. 우리는 지우의 사진이 실린 실종 전단지를 온 도시에 붙였어요. 비록 그렇게 관심을 끄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당국에 도움을 간청했지만 그들이 우리를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잠재적인 단서, 모든 속삭이는 소문을 쫓아다녔지만 머리만 아파올 뿐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정보의 실마리가 왔어요. 우리 동네에 늙은 감시원이 있는데 말이 없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출퇴근할 때 종종 마주치곤 했죠. 그날 저녁,
그는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의 야윈 얼굴에는 연민과 걱정이 가득했죠. 그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따님의 실종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를 안으로 들였고 어떤 작은 소식이나 통찰력이라도 알고 싶어 했죠. 그는 마치 우리가 엿듣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듯 목소리를 낮췄어요. 최근 동네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밤중에 사라지고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말하기를 두려워하지만 그는 주저했고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가 엿듣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중국으로 도망간다고 해요. 선희는 옆에서 괴로운 흐느낌을 터뜨렸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저는 배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었군요. 줄곧 제 마음속에서 속삭이던 걸 부정해왔던 거예요. 우리 지우가 그 도망친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지우가 혼자 무서워하며 밖에 있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힘겹게 침을 삼켰어요. 고통으로 목이 조여들었죠. 그 말이 맞았어요. 군사연구소에서의 제 직책은 제가 내부 정보와 호의를 이용할 수 있는 인맥이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개입하게 되면 제 등에도 관역이 그려질 수 있었어요. 내가 탈북하려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치면. 그래도 그 순간 저는 무엇이든 모든 걸 걸고서라도 딸을 되찾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시도는 해봐야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늙은 남자에게 약속했어요. 그 애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지우를 찾기 위한 우리의 필사적인 임무가 시작되었고 그 여정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건 제 어린 딸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뿐이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선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지우를 잃으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걸요. 선이랑 전 사라진 저희 딸 지우를 찾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아침마다 화들짝 놀랐겠죠. 이게 다 그냥 끔찍한 악몽이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딸 방에 있는 빈 침대를 보면 이게 다 너무나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귀한 딸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혼자서, 겁에 질려서. 근데 전 딸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딸을 찾는데 몰두했습니다. 온갖 부탁을 다 했고 허투루 보이는 단서라도 죄다 찾아다녔어요. 북한 군사연구소에서의 제 직책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죠. 긴 근무 시간에 엄격한 규정들 때문에 몰래 빠져나가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했어요. 심지어 동료 연구원들한테 몇 푼을 더 줘가며 어떤 유용한 정보라도 찾아달라고 했죠. 두려움과 절망 속에 몇 주가 흘러갔어요. 전화가 울리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선이랑 전 서로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 뛰어갔습니다. 지우에 대한 소식일까봐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런데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죠. 목격담도 단서도 우리 딸의 흔적도 없었어요. 어느 굳은 오후의 뜻밖의 곳에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전 사무실에서 수없이 봤던 중국 접경 지역 위성 지도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그때 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멍하니 대답했죠. 쓸모없는 최신 소식을 가져온 비서인 줄 알고요. 그런데 문을 연 건 우리 팀에서 막내 연구원으로 있는 재성이더라고요. 그 애는 문을 열자마자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뭔가 일이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챘죠. 왜 그래? 물었어요. 재성이 표정을 살피려고 애쓰면서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굴잖아. 재성이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선배, 제가 이걸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곤란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혼자만 알고 있을 수도 없고요. 목소리를 거의 속삭이는 수준으로 낮췄죠. 지우랑 다른 실종 아이들이 어디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냈어요. 전 벌떡 일어났죠. 의자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뭘 알아낸 거야? 당장 말해봐. 재성이는 손을 들어 저를 조용히 하라고 쉬시라고 하더군요. 제발 너무 크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 이걸 알면 안 되거든요. 그냥 우연히 있다가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고위 군 관계자 몇 명이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탈북 아이들의 2차 시장으로 돈을 잔뜩 버는 걸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 애들이 중국까지 간 다음에 일부가 팔려간대요. 이 말이 제 가슴을 마치 큰 망치로 내려치는 것만 같았어요. 팔려간다고요? 그 애들이 도망친 아이들을 팔아넘긴다고요? 시야가 좁아지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책상 모서리를 잡아야 했죠.
지우의 밝고 순진한 얼굴이 제 눈앞에서 흐려졌어요. 우리 귀한 딸을 상품, 노예 취급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끔찍했습니다. 재성이는 계속 말을 쏟아냈어요. 이제는 거의 미친 듯이요. 전 TV앱에서 뒤져봤어요. 원래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들이죠. 근데 여기저기서 이 2차 시장에 대한 언급들을 찾았어요. 이게 진짜예요, 선배. 그 사람들은 탈북 아이들을 밀반출하고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한테 경매로 넘기는 지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최근에 중국 접경에서 이송된 아이 12명 명단도 봤어요. 한 여자의 설명이 지우인 것 같아요. 세상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만 같았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재성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제 최악의 공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겁에 질린 속삭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요? 재성이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해산이라는 작은 국경 도시예요. 그런데 선배, 제발 제가 이 얘기했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전 동조자로 찍힐 수도 있고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목소리가 갈라졌죠. 제 자식이었다면 저도 알고 싶을 테니까요. 전 손을 뻗어 재성이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게. 맹세해. 고마워, 재성아. 내가 무슨 위험을 감수하는지 알아. 잊지 않을게.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는지 아는 대로 다 말해줘. 다음 몇 시간은 소용돌이처럼 지나갔어요. 재성이랑 둘이 모여 앉아서 지도를 뚫어지게 보고 은밀히 속삭였죠. 드러난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지우가 아마도 이 밀수 조직에 연결된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 국경을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안전가옥이라는 데로 옮겨져서 다른 데로 팔려가기 전까지 아마 온라인으로 기다렸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도는 더 높아졌어요. 지우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당장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전 그냥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고 그것도 북한 관리였죠. 중국 땅에 넘어가서 문을 두드리며 수색할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간 그 자리에서 체포되거나 총살당할 테니까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수배령을 내리는 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밀수업자들이 저희가 뭔가 알아챘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럼 지우를 어디론가 슬쩍 빼돌려 버릴 거예요. 생각해봐 민호야, 생각. 스스로를 다그쳤죠. 사무실을 서성이며 귀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든 해볼 만한 계획이라도 생각해내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다 문득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친구 종수의 얼굴이요. 우리는 함께 자라며 평양거리를 활보하던 철부지 꼬마였을 때 온갖 장난을 쳤죠. 종수는 항상 모험을 즐기고 위험을 감수하는 애였어요. 무심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애 파일을 꺼냈습니다. 읽어내려가며 눈이 점점 커졌죠. 종잡을 수 없는 사춘기를 보낸 뒤 종수는 해외 정보 분야에서 일하게 됐더라고요. 적성 지역에서 비밀 공작을 하면서요. 중국에서도요. 이거다 싶었어요. 이게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기를 들어 아직도 줄줄 외우는 번호를 눌렀죠. 종수야? 민호야. 오랜만인데 내 도움이 필요해. 내 딸 일이야. 몇 번의 긴장감 넘치는 암호 같은 대화가 오갔죠. 흥정도 하고 계획도 세웠어요. 이건 극도로 은밀하게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종수는 밀수 조직에 대해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더군요. 나도 오랫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의심했거든. 종수가 음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맙소사 민호야. 걱정 마. 우리가 지우를 되찾아올 거야. 그 지역에 있는 최고의 요원들 몇 명한테 연락해서 지우 행방을 추적하게 할게. 우리가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다음 며칠은 비밀 회의와 암호화된 메시지, 아슬아슬한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동료들한테 거짓말하고 제 도시를 몰래 돌아다니고 그림자에 놀라 펄쩍펄쩍 뛰었죠. 제 인생에서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매 순간 지우를 찾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전차 벨소리가 다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를 낚아챘어요. 종수의 목소리는 긴박함으로 팽팽했죠. 지우 봤어. 아직 해산에 있더라. 변두리에 있는 낡은 섬유 공장에 갇혀 있어. 우리 팀이 즉시 출동할 준비가 됐는데 시간이 없어. 놈들이 눈치채고 도망가기 전에 오늘 밤 지우를 빼내야 해. 종수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에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려는 일의 엄청난 위험성에 숨이 멎는 듯했어요. 중국 영토 내에서 허가도 없이 군사 작전을 펼치는 거잖아요. 들통나면 전 감옥에 가거나 처형당할 수도 있었죠.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치 않았습니다. 이건 제 딸의 문제였으니까요.
전 기꺼이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하루아침에 바칠 수 있었죠. 떨리는 숨을 깊게 내쉬며 목소리를 평정심 있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우리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줘. 종수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안심시켰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시간이 기어가는 동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심장을 붙잡고서요. 묵묵히 이 세상의 어떤 신이라도 지우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빌었죠. 선희는 제 곁에 웅크리고 누워 결국 기진맥진한 잠에 빠져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리며 흐느끼고 경련을 일으켰어요. 전 선희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수천 번째 맹세를 속삭였죠.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새벽 직전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간절히 바라던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종수의 목소리가 숨 가쁘면서도 감정에 북받쳐 있었어요. 민호야, 찾았어. 지리우가 안전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 전 흐느껴 울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억누를 수 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순수하고 거침없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선희가 불쑥 일어나 앉아 제 팔을 붙잡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전 아내를 끌어안고 얼굴을 목에 파묻은 채 흐느꼈죠. 찾았대. 우리 아기. 무사하대. 우리한테 돌아온대. 우리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기도했어요. 기나긴 악몽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거였죠. 앞으로도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우가 겪은 일의 상처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동안에도요. 밀수 조직의 잔당을 소탕하고 지우를 잡아간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애쓰는 과정에서도 힘든 일이 있겠죠. 그래도 지금 이 찰나, 이 완벽하고 눈부신 순간만큼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곧 다시 품에 안길 거라는 사실만이 전부였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온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는 한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숨 쉬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지우가 집으로 오고 있었으니까요. 제 딸을 그 끔찍한 실종의 몇 주 만에 다시 보게 된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정수 씨와 그의 팀은 어둠을 틈타 지우를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데리고 왔죠. 그들은 지우를 한국으로 탈출시키기 위해 수도 근처의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으로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선희는 손을 꽉 잡아서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가 그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전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거의 뛰어내렸죠. 2계단씩 뛰어올라가 정수 씨가 가리킨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아이가 있었죠. 우리 지우. 더 야위고 창백해졌지만 머리는 거칠게 짧게 잘리고 낯선 검은색으로 염색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 제가 제 눈보다 더 잘 아는 그 아름다운 눈은 여전했죠. 어린아이가 알아서는 안 될 피로감으로 가득 차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여전히 제 지우의 눈이었어요. 아빠, 그 애가 숨막히는 듯한 목소리로 내뱉더니 그 다음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제게 매달렸어요. 저는 그 연약한 몸을 가슴에 끌어안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죠. 흔들리면서도 세차게 그 아이를 껴안았어요. 선희도 우리 둘을 감싸 안으며 울음을 터뜨리며 지우에게 입맞췄죠.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그저 터질 것만 같았어요. 너무나 압도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기쁨, 안도, 잔존하는 공포, 그리고 숨이 멎을 정도로 강렬하고 보호 본능 어린 사랑까지. 우린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기만 했어요. 제 입술은 감사의 기도를 속삭이고 있었죠. 하지만 비록 지우가 제 품에 돌아왔다 해도 우리가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린 여전히 북한에 있었고 지우의 탈출과 제가 구조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표적이 된 거였죠. 누군가에게 들키고 당국이 우리를 잡으러 오기 전에 우린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만 했어요. 정수의 연락망은 위태로운 탈출 경로를 마련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결국엔 한국에 망명하도록 탈북자들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어요. 위험한 일이었고 우리가 알고 지내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아내와 딸을 한번 보니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든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며칠은 은밀한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어요. 정수 씨의 팀은 우리를 안전가옥에서 안전가옥으로 옮겼고 곧 뒤쫓아 올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보다 한 발 앞서 있어야 했죠. 우린 위조 서류를 구하고 위장 신분을 연습하고 회합 장소를 암기했어요. 지우는 내내 침착하고 용감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 아이의 강한 모습에는 금이 가 있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 펄쩍 뛰고 늘 선희의 손을 꼭 잡고 악몽을 꿀 때면 자면서 흐느끼곤 했죠. 그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영원히 가질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마침내 우리의 탈출날이 왔어요. 농민으로 변장한 채 우린 양배추와 순무 바구니 밑에 숨어 낡은 트럭 짐칸에 실려 평양을 빠져나갔죠. 바닥의 매 울퉁불퉁한 부분, 검문소에서의 매 정차마다 공포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운이 좋았던 건지 실력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저 필사적이어서였던 건지 모르겠지만 우린 해냈죠. 우리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밀반입되었고 그 다음엔 눈이 빙빙 돌 정도의 트럭과 안전가옥, 경비행기의 연속이었어요. 그 여정은 혹독하고 끔찍했지만 북한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 심장을 옥죄고 있던 공포의 소나기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우리가 마침내 방콕에 내렸을 때 마치 평생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지쳤고 더러웠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우린 나왔어요.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자유에 가장 근접했죠. 진수 씨는 우리가 쉬고 회복하고 있었던 모든 일을 소화할 수 있도록 방콕의 코리아타운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어요. 비좁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죠. 자유로운 그 첫 며칠은 현실 같지 않고 달콤 쌉싸름했어요. 용감하고 강인한 우리 지우,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끼고 무너졌죠. 아이는 종종 엉엉 울었고 마른 어깨를 들썩이며 제게 매달렸어요. 동물처럼 팔려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공포와 절망을 더듬거리며 말했죠. 그 아이가 보고 겪어낸 끔찍한 일들을 듣자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 아이가 그토록 심하게 고통받았다는 것과 영영 잃을 뻔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전 지우에게 악몽은 끝났다고 강하게 안심시켜 주려 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했어요. 그런 잔혹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제 아이에게 손댄 것을 감히한 그 남자들에게요. 전 그들을 토막내고 싶었어요. 그 온통 썩어빠진 체제를 제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제 우선순위는 지우의 치유를 돕는 거였어요. 처음엔 모든 접촉에 움찔하고 플래시백과 밤의 공포에 시달리는 그 애는 너무나 연약했죠. 어릴 때처럼 단순히 그 애를 안아들고 모든 걸 나아지게 할 수 없다는 게 저를 죽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매일 제가 아는 모든 방법으로 함께 있어줄 수 있었죠. 우리 작은 방콕 아파트에서 선희와 저는 지우에게 안정감과 일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익숙한 음식을 만들고 웃긴 TV 프로그램을 보고 다른 가족들처럼 공원을 산책하면서요. 천천히 고통스럽게 지우는 웅크려 말아 올렸던 방어적인 틀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죠. 다시 미소 짓기 시작했고 심지어 웃기까지 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저와 농담을 주고받았을 때 전 지우가 보지 못하게 다른 방으로 가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야 했죠. 그건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제 소녀, 불같고 재미있고 용감한 지우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상처 입고 멍들었지만 결코 부서지지 않았죠. 절대 망가지지 않았어요. 한 세월 같았던 몇 주 후에 우리의 망명 신청이 승인됐어요. 한국이 우리를 받아주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로 한 거죠. 전환희와 두려움이 뒤섞인 걸 느꼈어요. 우린 마침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지만 또한 무서운 미지의 세계로 내던져지고 있었죠.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우린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가 자라온 끊임없는 공포와 억압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랐어요. 공포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신만의 꿈과 야망을 좇는다는 건, 마침내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선물처럼 보였죠. 우리가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한 그날, 우리는 모두 긴장감과 설렘으로 들떠 있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서 떨어지자 지우가 제 손을 세게 움켜잡았죠. 그 애는 몸을 돌려 저를 봤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전 지우의 눈에서 예지 영혼의 불꽃을 보았어요. 아빠, 지우가 말했죠. 해냈어요. 우린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목구멍에 걸린 감정의 덩어리를 삼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얘야, 내 덕분이란다. 내 용기와 힘이 우리 모두를 구했어.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죠. 전 아빠랑 엄마한테서 배운 거예요. 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절 구하러 오셨잖아요. 전 늘 그러실 거라 알았어요. 전 지우를 가까이 끌어당겨 그 이마에 다정한 입맞춤을 했어요. 항상 그럴 거란다. 난 언제나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지금까지 평양냉면이었습니다.